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자수성가한 예비 며느리의 눈을 가리고는 능청스럽게 재산을 탐내던 시모에 관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얼마 전 파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남친이 된 그 사람과 저는 잘 맞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더군요. 무엇보다 아들 장사하는 것 같은 예비 시모의 행동들이 질려 그 사람에게 파혼을 선언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결정을 할 겁니다. 다만 미련하게도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지금도 순간순간 울컥하지만 앞으로의 제 인생을 위해 절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을 위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지 않은 나이이지만 전 순간순간 고비마다 해웅들이 다가왔고 일도 그렇게 풀려 우연한 기회에 일찍이 시작한 작은 사업체가 제법 자리를 잡았고 승승장구해 일찍부터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대학 때부터 알바를 하며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에 저 비용으로 사업들을 시작했던 것이었고 그렇게 1인 다역을 하며 사업을 시작해 일이 바빠지면서 직원 2명을 채용해 3인 구성의 작은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었지요. 오피스텔 월세에서 살다 돈을 모으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싶어 전세를 살게 되었고 20대 후반에는 경기도의 한 지역에 20평대 미분양 아파트를 우연한 기회에 분양받아 내 집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일부 대출도 있었지만 그 수치는 20% 정도였고 그마저도 1년 만에 모두 상환하여 온전한 제가 산 집이 되었습니다. 전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지도 그렇다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나와 마음이 맞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때 결혼할 수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그간 몇 번의 연애와 이별을 했던 전 30대가 되면서 조금 더 새로운 만남에 의연해지면서 조금은 번거롭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서도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이제는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 그러는 것일까? 내 마음이 그 예전의 순수한 감정이 메말라 그런 것일까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업무 관련 지인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 불꽃이 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과 저는 은근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짧은 미팅 뒤에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이름을 서로 묻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저와 지인의 미팅이었고 업무적인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다음 일정으로 인해 자리를 일어나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3일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워낙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곳에서 전화가 오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 그 사람은 3일 전에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지인에게 제 연락처를 물었고 저희 둘이 잘 어울리겠다며 그 지인은 제 연락처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날 이후 그 사람이 계속 떠올랐기에 그 연락이 싫지 않았고 단둘이 만나서 식사라도 하자는 그 사람의 제안에 이틀 뒤 저희는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레이는 감정.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고 싶어 그날부터 이틀간 저녁마다 팩을 붙이며 피부를 관리하였고 무엇을 입고 나갈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레는 이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첫 데이트를 하였고 대단한 것을 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서로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으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만났습니다. 저도 일을 하느라 매우 바빴지만 정말 바쁜 날엔 서로 10분만 얼굴을 보더라도 꼭 만났어요. 그 사람은 어느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저만 잘하면 향후 20년간은 탄탄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직종이었기에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1년간 불같은 사랑을 했고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왔고 저희 부모님은 그 사람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나자
저희 부모님은 조금 더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 결혼을 꼭 급하게 할 필요 있냐고 1년 정도는 더 만나보면 서로의 장단점이 더 잘 보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남자가 그리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야망이 있어 보이지도 않다며 제가 평생 벌어먹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기에 부모님에게 저는 그 사람이 얼마를 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두 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 수입이 안정적이잖아요. 전 절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사람이어야만 해요. 부모님은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러면서 언제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멈춰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때 가서 부모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눈치 보인다고 하지 않아야 할 결혼을 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집에 인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는 저를 환대해 주셨어요. 맛있는 음식도 잔뜩 해두셨고 제게 맛있게 먹으라며 연신 제 앞으로 음식들을 놓아주시기 바빴습니다. 그런 상황이 조금은 부담이 되어 오히려 밥이 넘어가지 않더군요. 어머님은 사업을 하는 여자라길래 억세면 어쩌나 싶었는데 직접 보니 세상 참하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나는 무조건 찬성이야. 이제부터 며느리라고 부를게. 며느라, 고맙다. 우리 아들이랑 잘 살기만 한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며느리라고 하시니 당황스러웠지만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상견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일주일 전 그 사람이 갑자기 상견례를 미뤄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미 저희 부모님도 일정을 다 빼두셨었는데 왜 그런가 싶어 물어보니 어머니께서 얼마 전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알겠다고 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도 어쩔 수 없지 않겠냐며 이해를 해 주셨지요. 어머님의 다리가 나을 기간이 필요했기에 상견례는 당분간 뒤로 미뤄졌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그 해가 가기 전에 식을 올리려는 거였는데 상견례가 밀리니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몇 곳의 식장 후보도 뽑아두었었고 웨딩 촬영 업체, 드레스샵 등도 몇 곳을 뽑아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갈 것이었기에 숙소를 어디로 갈지도 계획해 두었는데 모든 것을 스탑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였죠.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속상해하자 저희 부모님은 상견례와 형식적인 것이니 결혼에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위한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이 저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직도 뼈가 다 붙지 않아 집에서 요양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드실 만한 것들을 사갔어요. 어머님은 절 보더니 그나저나 너희 집은 준비가 되어가니? 아, 집이요? 집은 그냥 제 집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집으로 들어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아서 가전 가구는 아직까지 새 거나 다름없거든요. 침대도 킹사이즈 쓰고 있으니 딱히 새로 살 것도 추가로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이가 컴퓨터는 사양 좋은 것으로 새로 사고 싶다고 하니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지? 몇 평이라고 했지? 아, 25평이요. 아휴, 거기서 나중에 애 낳고 살겠어? 방도 3개이고 구조가 잘 빠져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좁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 상황 봐서 이사 가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은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이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보다시피 여기 40평이야. 나중에 식구가 늘 텐데 그때 가서 애들 데리고 이사 다니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 들어와서 살아. 아, 어머님 모시고 살라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집에 너희가 들어와서 살고 너네 집에 내가 가서 살게. 아니, 난 어차피 혼자인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하겠니? 어머님은 그 말을 하며 엄청 신경 쓰고 챙겨준다는 듯이 으쓱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 집은 제가 마련한 첫 집이었고 곳곳에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서 애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의 집은 30년 된 빌라였고 저는 3년 된 신축 아파트였기에 굳이 그 오래된 빌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둘이 살기에 저희도 큰 집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자식이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거 하나에 식구라곤 쟤하고 나하고 단 둘인데 난 욕심 없다. 내 앞으로 된 이 집 너희 앞으로 아니 네 이름으로 명의 이전해주마. 아니 너희가 여기서 사는데 당연히 너희 이름이어야지 않니? 이 집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어머니, 이 집이 전 재산이실 텐데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대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살게 되니 그 집을 내 명의로 해줘. 요즘에 집 2채 이상이면 세금 많이 나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 앞으로 해놔. 각자 자기가 사는 집을 갖고 있으면 편하잖아. 잘 생각해봐. 아니 잘 생각할 필요도 없네. 숫자 셀 줄 아는 애들도 다 계산되는 상황이잖아. 25평이랑 40평을 굳이 비교해야겠니? 넌 시집 잘 오는 줄 알아. 이렇게 마음 넓은 시애미가 어디 있니? 이 큰 집을 내 아들도 아니고 네 명의로 해줄게.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보다 어머님 집이 더 좋은 집, 더 비싼 집이어도 전 제 집이 더 소중하기에 집을 바꿀 생각이 없는데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빌라와 제 집을 바꿀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처음 집을 분양받았을 때만 해도 2억 5천 했던 집이었지만 지금은 8억이 넘습니다. 반면 어머님 집은 지금 2억 5천 정도 하더군요. 그런 현실적인 차이도 있는데 제가 머리에 총을 맞은 게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머니 전 그럴 생각 없어요. 이렇게 넓은 집도 필요 없고 전 제 집이 더 좋아서요. 삶의 편리성도 이것보다 제 집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집은 아무래도 신도시 안에 있다 보니 생활권도 더 낮고 나중에 아이가 생겨도 아이 키우기에도 주변 인프라가 좋거든요. 반면 어머님 집은 아무래도 구도심이다 보니 상권에서도 차이가 있어서요. 저희는 꼭 큰 집이 아니어도 되니 마음만 받을게요. 제 나름대로 어이없는 마음을 최대한 억누르고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에 그 사람이 자기야,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자. 자기가 이 집에서 안 살아봐서 그렇지 너무 좋아. 우선 넓잖아. 여기 방이 4개야. 하나는 우리 둘방, 하나는 옷방, 나머지 2개는 자기랑 나랑 취미방 해도 된다고. 우리는 식구가 늘 사람들이고 엄마는 혼자인데 솔직히 이 집 너무 과하지. 우리 엄마가 명의도 자기한테 넘겨준다잖아. 우리 엄마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덥석 잡아. 42평이랑 25평은 비교할 게 아니라고 본다 나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나는 다른 무엇보다 내 집에 대한 애정도 때문에 그럴 마음이 없다고. 자꾸 평소 이야기하면서 내 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당신도 어머님도 8억 7천과 2억 5천 집의 가치가 같다고 생각해서 집을 바꾸자는 거야? 난 이건 아니라고 봐. 내가 당장 그 집을 금매로 팔아도 8억은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데? 그러면 집 명의 바꾸면 그 차액 당신이 줄 거야? 아니면 어머님이 주실 거예요? 자꾸 억지를 부리니까 큰 집에서 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집이 탐나서 하는 말로 들려 나는. 제 말에 어머님은 찔렸는지 발끈하면서 내가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 너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내가 다 너희 생각해서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여기 곧 재개발된대. 그러면 명의 갖고 있는 네가 좋은 거 아니니? 내 아들도 아니고 너한테 해준다는데 대체 이런 시애미가 어디 있니? 전 이곳 재개발에 관심 없어요. 콩고물도 기대하지 않아요. 전 지금까지 그 어떤 요행도 바란 적 없어요. 주어진 삶에 순종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모든 것을 일구었다고요. 그랬기에 크게 흔들림 없이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어머님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몰라도 제가 원치 않는 걸 강요하지 마세요. 혹여라도 제 집이 탐나는 거라면 꿈도 꾸지 마시고요. 뭐? 그래. 나도 신도시 좀 가서 살아보자. 암만 가서 살고 싶어도 이 집 팔아도 안 되더라. 그래서 집 받고 살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니? 이래서 여자가 너무 잘나면 안 돼.
적당히 멍청하고 아둔해야 하는데 지 잘난 맛에 시엠이며 남편이며 이렇게 개무시하고 쏘아대는 것 봐. 그래, 집 안 바꾼다 안 바꿔. 대신 너 각오해야 할 거야. 난 너한테 예단비 5천 원 받을 거고 예단도 최고급으로 받을 거거든. 한복도 맞춰 입을 거고 금가락지도 해야겠다. 우리 아들 이렇게 잘 키워줬으니 금두꺼비도 2마리 해다오. 그러면 내가 이 서운한 마음 퉁치 마. 라고 하십니다.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껏 비웃듯 웃어 보이고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어쭈? 너 뭐하니? 앉아. 어디야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그 말에 그만 참고 참던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뭐요? 어른? 어른이 어른 같아야 어른 대접을 해주는 거 아닌가요? 나이 먹었다고 어른 아니고 밥 몇 공기 더 먹었다고 어른 아니에요. 그리고 뚫렸다고 입 아니니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읽은 것들이 우스워 보이세요? 남들 보기 어떨지 몰라도 전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부딪혀가며 읽은 것들이에요. 그 결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고요. 그런 집을 얼토당토 아는 이유와 조건으로 잃으라고요? 절대 그럴 생각 없어요.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몇 번의 좋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 기회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잡아왔기에 지금의 제 모습이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제게 또 다른 기회인 것 같네요. 그때 그 사람이 정말 말은 천상유수다. 무슨 기회라는 건데. 그걸 내가 꼭 입으로 말해줘야 하니? 의미 파악 안 돼? 둘 다 저를 보며 갸우뚱합니다. 하마터면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지옥불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뻔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오늘 이렇게 불러들이는 바람에 지옥불에서 돌아나갈 기회를 얻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상견례도 안 했고 청첩장도 안 돌렸는데 파혼이랄 게 있을까? 그냥 없던 일이 될 뿐이지. 그러고 보니 다음 주 주말에 모두 계약하러 다니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되겠네. 진짜 하늘에서 날 돕는구나. 천운이다. 그러고 보니 아직 계약금도 하나 넣지 않았네. 난 이만 가볼 테니 사랑하는 너희 엄마랑 이 좋은 집에서 한평생 알콩달콩 살아. 라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제게 쌍소리를 하며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냐고 하네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유세 떠는데 돈 있으니 유세 좀 떨면 어떠냐고 했습니다. 언감생심 나 같은 며느리 본다고 좋은 집 꿀꺽 하고 싶었나 본데 그러지 말고 딱 어머님 너 같은 며느리 보고 평생 그 며느리와 누가 더 아둔한지 겨루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나왔고 내 뒤를 쫓아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설마 신고할까 싶었는지 성큼성큼 다가와 어깨를 잡기에 그 자리에서 112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알겠다고 다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처음 계획대로 결혼을 진행하자고 하네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두 모자가 짜고 내 재산을 빼먹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 그 길로 부모님 집으로 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했고 그로 인해 결혼은 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어이없어 하던 부모님은 하늘에서 도와 일을 진행하기 전에 모두 알게 된 것이라고 기왕 이렇게 된 거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그리고 우리 집에선 그 누구도 자식들의 결혼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니 나이가 한 살 한 살 차더라도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겁게 살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의 그 말씀들이 참 많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불과 6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달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놀랐다는 감정보다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시집간 그 여자가 안타까웠어요. 물론 저는 그 모자와 맞지 않았지만 그 누군가는 또 잘 맞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먼저 그 모자를 경험해본 입장에서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불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구나 싶으면서 안타깝네요. 아무튼 그들은 그들이고 전 앞으로 크게 결혼 생각은 하지 않고 제게 주어진 삶을 살며 제가 만족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간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겠지요. 그 만남이 짧은 만남으로 그칠지 평생의 인연이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천사 같았던 며느리가 사연자분의 병을 알고는 독하디독한 악담을 퍼부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싶었고 자식들이 서로 지지고 볶아대며 우애 깊게 자라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저희 부부 팔자에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지 아이가 잘 생기지 않더군요. 저희 아들도 앞서 새 아이를 뱃속에서 먼저 떠나보내고 정말 어렵게 만난 아이였고 이 아이마저 절 떠날까 걱정이 되어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친정으로 가 친정 엄마의 보호 아래 10달을 꼬박 누워 지내어 건강하게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을 둘째를 가지려고 낳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희에겐 저희 아들 하나만 있네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어렵게 만난 아이 지키고 지켜내 제 품에 안았으니까요.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스트레스도 컸고 늘 불안함과 걱정이 따라다녔지만 전 복이 있는 사람인지 남편도 스택 식구들도 친정 식구들도 모두 절 챙겨주고 예쁜 말만 해주고 괜찮다, 너만 건강하면 된다며 보듬어 주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장남의 맏며느리라 집안에서 어른들이 왜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없냐고 많이들 물어보셨었나 보더라고요. 더 윗대의 어른들은 대가 끊기기 전에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까지 하셨다는 걸 제가 아이를 낳고도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그때 저희 시부모님께서 어르신들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저 며느리가 너무 예쁘다고 저만큼 건강히 둘이 사니 그것 이상 바라는 것 없다고 하시며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시곤 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는 두 분께 얼마나 감사하던지 어머니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당연하다 할 수 있지만 어른들 입장에선 당연하지만 않을 수 있었을 건데 절 감싸 안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제게 이미 넌 우리 집 식구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식이니 부모가 되어서 감싸 안는 거 당연하지 않냐고 그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들려오는 시끄러운 말들에 속상해하지 말고 남편과 아이만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그 말씀이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 전 저희 시부모님께 정말 내 부모에게 하듯이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고 췌장암 말기임을 알고 얼마지 않아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내 어머니에게만큼 의지했던 시어머니인데 그런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제 곁을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때 제 나이 고작 40이었고 어머니는 환갑을 조금 넘기셨었습니다. 금슬 좋으셨던 시부모님이셨는데 어머님이 발병 3개월 만에 그렇게 떠나자 아버님은 매일을 눈물로 지새셨고 저희가 모시겠다고 해도 싫다고만 하시더니 얼마지 않아 시름시름 앓다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1년여 만에 주무시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저희지만 부모님 두 분을 모두 1년 간격으로 떠나보낸 남편이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제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즈음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살아오며 문득문득 어머님이 그리울 때면 참 많이도 힘들고 가슴이 먹먹해 오곤 했는데 세월은 잘도 흘러가더군요. 시부모님이 하늘에서 우리 가족을,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는지 저희는 하는 일도 곧잘 되었고 아들도 바르고 건강하게 그리고 공부도 잘 하면서 걱정 없이 자라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고 어렵게 가진 자식이라고 의지하고 기대치를 높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도 아이가 먼저 이야기해주길 기다렸고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친구 같은 아이였고 제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도 예체능도 고루 잘하였고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아들이 어느새 장성을 했고 대학을 졸업해 군대까지 다녀왔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고 취직을 하자마자 6개월 만에 대학부터 만나오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기에 조금은 만류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은 좋은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조금 더 하고 결혼할 비용도 마련해 두고 그리고서 결혼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 비용을 모두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결혼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바탕이 되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알겠다고 여자친구와 이야기 잘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지 않아 아들이 오랜만에 셋이 맛집에 가자고 합니다. 아들이 제안에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며 아들은 자신의 여자친구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자신과 코드가 맞다는 것과 자신에게 무한하게 잘해준다는 것과 밝고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만나보라고 했어요.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2년이면 내년이든 5년 뒤든 결국엔 맺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저희는 자리를 옮겨 카페로 갔고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저희 곁으로 다가옵니다. 본인 저희에게 주문을 받은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저희에게로 오더니 인사를 꾸벅합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왜 왔을까 했는데 아들은 멋쩍게 일어서더니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하네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저 남편 당황했고 그 아이는 수줍게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저희 아들도 아직 2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아이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해 24살이라고 하네요. 둘 다 아직은 결혼하기에 어린 것 같았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듯 했고요. 그래서 둘이 예쁘게 만나라고 나는 아들의 연애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어리니 당장의 결혼보다는 연애를 충실히 하고 2, 3년 더 만나보고 결혼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어머니, 오빠는 어머님의 말씀대로 3년 뒤에 결혼하자고 했는데 제가 오빠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그 사이에 누가 오빠 꼬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 그러면 못 살아요. 지금도 오빠 좋다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물론 오빠가 여자친구 있다고 하곤 하지만 솔직히 오빠 싫어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희 3년 사귀었어요. 이 정도면 서로 충분히 안다고 생각해요. 일찍 결혼해도 잘 살 수 있으니 나이로 편견 갖지 마시고 저희 결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너도 같은 마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자신도 결혼이 하고 싶긴 하다고. 하지만 저희 이야기대로 현실적인 부분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최대한 짧은 기간에 결혼 자금을 모아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간 우리 아들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그 아이나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건 마찬가지이니 서로 결혼할 준비만 된다면 그게 당장 한 달 뒤라고 해도 허락을 할 테니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둘이 마음을 합쳐 결혼 자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건 자식을 결혼시키는 부모의 몫이 따로 있고 결혼 당사자들이 준비해야 할 몫도 따르라고 했습니다. 둘은 특히 그 아이는 속이 상한 듯 아쉬운 듯 보였지만 그 둘을 위해서 당장의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그 아이와 만났고 이후 4년 뒤 둘 다 악착같이 일을 해 결혼 비용을 마련하여 당당하게 저희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더군요. 여태 만나고 있는 모습도 각자의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기반을 마련한 것도 제법 기특했습니다. 이젠 저희가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더군요. 저희 아들이 31살이 되었고 그 아이가 28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결혼을 했고 둘은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하더군요. 아들이 결혼하던 날 내 아이가 저 아이가 언제 저렇게 자라 결혼을 하나 싶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잘 자라준 것이, 바르게 자라준 것이 너무 고마워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났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살아 계셨다면 손자가 장가가는 거 보며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며느리는 아들의 말대로 참 밝고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아이였습니다. 긴 연애 기간에도 한결같았어요. 저희와 처음 만난 그날 이후로 종종 함께 식사도 하고 저희 부부와 아들 커플이 같이 더블 데이트도 하고 아들 하나 있는 저희 부부에게 딸같이 살갑게 대해주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들의 여자친구가 참 딸처럼 우리에게 잘한다고 하면 절대 딸이 될 수 없으니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어느 순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었습니다. 그런 그 아이가 며느리가 되고 나자 손바닥 뒤집히듯 하더군요. 결혼 전엔 일주일에 2번씩 제게 전화를 해 안부를 묻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던 아이.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부부와 식사를 하자던 아이. 때마다 선물을 사주며 예쁜 편지를 넣어주던 아이. 하지만 며느리는 결혼을 하고 난 뒤 전화도 한 통 하지 않고 식사 자리도 만들지 않았고 가족의 기념일에도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며느리에게 많은 걸 바라면 안 된다는 거 친구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간 스스로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수시로 만나자던 아이가 결혼하자마자 달라지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해보기도 했고 문자도 보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의 답장이 오지도 않더군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며느리의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지만 아들 부부 둘이 잘 살면 그만이다 생각하기로 했기에 작은 것도 기대하지 말고 나는 내 남편과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하고 6개월이 된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제가 갑상선 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암이 흔한 암이고 완치율도 매우 높다고 하지만 제겐 그저 암일 뿐이었어요. 흔하고 완치율이 높은 게 와닿는 게 아니라 내가 암이 걸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충격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아들의 친구 중에 서울 내 대형 병원 의사로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의 도움으로 검사를 받고 입원을 해 수술 일정을 빠르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도록 며느리는 제게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 없더군요. 대체 왜 며느리가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며느리에게 좋은 시모가 되고 싶은데 결혼하자마자 곁도 주지 않더니 절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한 날 고통 속에 눈을 떴고 남편이 절 측은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병원은 면회가 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들과 며느리는 올라올 수 없었던 거였지요. 아들은 남편을 통해 영상 전화를 걸었더군요. 아들의 얼굴을 보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요. 하지만 수술을 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절 보며 눈물 흘리는 아들의 모습을 눈에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후 하고 싶은 말을 문자로도 보내었더군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게 그 어떤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이제는 서운한 게 아니라 화가 좀 나더군요. 이번 기간 내내 남편이 절 간호하기로 했는데 회사에 사고가 하나 터졌고 남편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 이틀을 출근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직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혼자 있으려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들에게 와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루 전 아들에게서 문자가 한 통 옵니다.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잡혀있는 걸 깜빡 잊었다고요. 자신 대신에 며느리가 올 거라며 며느리가 PCR 검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바쁘지 않냐고 물으니 며느리의 회사는 하루 전에만 휴가를 쓰면 되어서 괜찮다고 며느리도 선뜻 알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웬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며느리가 오지 않더군요. 아들이 말하길 분명 며느리가 오전 10시까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병실을 못 찾나 싶어 문자로 호시를 알려주기도 했지만 오지 않는 듯 하더군요. 10시 30분에 검사가 있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물론 제가 혼자 걸어갈 수는 있지만 그 사이 며느리가 오면 엇갈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간 안에 오지 않았고 저는 간호조무사를 따라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몇 개의 검사를 받아야 해 이곳저곳 다니고 오니 어느덧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기운이 쏙 빠지는 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기운 빠진 힘든 몸을 이끌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있는 병실은 2인실인데 제 옆자리는 전날 오후에 빠져서 그날은 저 혼자 있었습니다. 빼꼼 열려있는 병실 문을 맞아 열고 들어가려는데 병실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옆 침대에 환자가 들어왔나 싶어 문을 더 열려는데 목소리가 익숙하더군요. 며느리였어요. 늦었지만 오긴 왔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통화 중이더군요. 아, 짜증나. 내가 우리 오빠 봐서 오긴 했는데 너도 알지? 내가 우리 어머니 엄청 싫어하는 거. 아, 내가 오빠랑 결혼하려고 결혼 전에 얼마나 했었냐? 난 단 한 번도 진심인 적 없어. 오빠가 좋았을 뿐이고 알고 보니 시부모님이 잘 사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두 분 돌아가시면 독자인 오빠가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것 같아서 아, 이 사람이다 싶어서 잡았거든. 아, 이제 오빠랑 결혼도 했겠다. 내가 어머니에게 더 이상 잘할 필요 없잖아? 처음엔 내가 먼저 좋아했고 내가 더 많이 좋아했었지만 지금은 오빠가 날 더 많이 좋아하거든. 그나저나 어머님은 왜 갑상선암을 걸리고 그런지 모르겠어. 기왕이면 그런 거 있잖아. 별다른 특징 없이 늦게 발견되는 암. 그런 병들은 발견하고 몇 개월 안에 죽는다던데? 우리 어머님은 왜 하필 완치 쉬운 갑상선암을 걸리고 난리야? 내가 옆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오빠가 본가에 막 가보고 하진 않지만 시부모님이랑 오빠랑 그 사이가 얼마나 끈끈한지 딱 보기 싫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가족 있어? 그 정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아무튼 난 우리 어머니 알고 보니 다른 부위에도 암이 있다고 해서 올해 안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빠도 부모님 덜 신경 쓸 거고 나한테만 집중해 줄 거 아니야. 연애 때부터 결혼 일찍 못하게 하니까 오빠가 부모님 말씀에 딱 알겠다고 대답하는데 짜증나더라고. 오기로 내가 오빠 기다린 거라니까. 결국 내가 결혼했으니 승리자지 뭐. 암튼 우리 어머니 저대로 계시다. 퇴원도 하지 못하고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 말들에 너무 놀라 손발이 벌벌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도저히 며느리 얼굴 볼 자신이 없어 막연히 돌아서서 몇 걸음 걸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제 침대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는 괜찮으시냐며 묻는데 목소리가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을 뿐더러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살떨렸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다음 날이나 돼야 올 수 있었어요. PCR 검사 결과가 있어야만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아들은 며느리에게로 영상 전화를 해 제게 괜찮냐고 내일은 자신이 오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 올랐습니다. 아들이 오기 전까지 며느리가 있겠다는데 가라고 손짓했어요. 그리고 휴대폰 메모장에 나 혼자 있어도 되니 그만 가보라고 써서 보여줬지만 며느리는 세상 착한 눈망울 해서는 고작 하루이니 자신이 저를 간호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만 가보라고 해도 가지 않는다기에 벽을 보고 돌아 누워 잠자는 척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좀 오버된 생각이지만 며느리의 이중성을 보아서인지 제가 잠들면 며느리가 해코지를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들이 왔고 깊은 안도감과 함께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나오니 수술 부위도 땡기고 여러모로 힘들더군요. 그렇게 남은 입원 기간을 아들과 남편의 간호 속에서 함께 했고 수술과 회복은 잘 되었습니다. 퇴원은 했지만 그날의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와 날이 선 말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병을 가지고 하찮게 이야기하며 당장 제가 죽어주길 바라는 그 말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제 컨디션을 살피러 온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며느리를 못 보겠더군요. 제 행동이 어색했는지 아들도 남편도 며느리도 어디 불편하냐고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제게 많이 피곤해 보인다며 갑자기 결혼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 제게 살갑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절대 일찍 돌아가시지 마시라고 오래오래 살면서 자신들의 아이가 성장해 결혼하는 것까지 보라고 합니다. 가증스러운 것. 어쩜 저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계속해서 차갑게만 바라봐집니다. 저희 그런 태도에 이상함을 느꼈는지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나 쟤랑 같은 공간에 못 있겠어. 쟤 좀 치워줘요. 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 아들, 며느리 모두 화들짝 놀라더군요. 남편이 대체 왜 그러냐고 아파서 실언을 하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당신 내가 실언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제가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왜 쉽게 낫는 갑상선 암을 걸렸냐고 하던데? 며느리는 제 이야기에 사색이 되었고 남편과 아들은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며느리는 이내 그런 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휴대폰을 꺼내었어요. 며느리가 병원에 오기로 했던 그날, 제가 혼자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해. 혹시라도 의사든 검사하는 사람이든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못 알아들을까 봐 휴대폰을 들고 가 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검사실에서 마치고 올라오면서 녹음 중지를 하지 않았었는지 제 휴대폰에 며느리의 그 어이없는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파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 무슨 말인가 하던 가족들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며느리임을 알게 되었고 며느리는 낯빛이 하얗게 질려서는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죽길 바랬는데 이렇게 멀쩡해서 어쩌냐고요. 그러자 며느리는 그런 거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빨리 죽으라는 막말까지 했냐고요. 그러자 며느리 하는 말이 연애 때 결혼 못하게 했을 때부터 서운함이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카페 알바나 하는 아이를 선뜻 며느리로 맡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했어요. 게다가 당시엔 제 아들도 사회초년생이어서 더 그랬던 거 알지 않냐면서요. 궁지에 몰리자 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래서 굳이 마음에도 없는 사과할 거 없다고 서로 안 보고 살면 되니 그만 가보라고 그리고 앞으로 절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대신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는데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만 가보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의 일로 다툰 것 같더군요. 다음 날 아들이 혼자 집으로 와 며느리와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제게 한 말과 행동들만으로도 화가 가시지 않는데 집으로 돌아가 술을 한잔 하더니 이제는 자신과 결혼했으니 자신의 편을 들어야지 않냐며 제가 싫다고 무조건 싫으니 그냥 영 끊고 살라고 하더랍니다. 아무리 여자에 미쳐도 저런 여자로 인해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살 수는 없겠더래요.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내 부모가 싫으면 너희 부모 있는 대로 가라고 자신은 자신의 부모에게로 가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며느리가 너무 밉지만 나로 인해 아들이 이혼남이 되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직 둘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혼하자마자 며느리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기에 결혼 1주년 때 그때 기념으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어찌 보면 잘 되었다 싶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지금 아들은 전 며느리와 갈라섰습니다. 사돈들까지 병원에서의 일들을 알고는 제 아들에게 별것도 아닌 일로 애를 잡냐며 난리를 피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 그 아이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다정스러운 말로 시작한 문자에는 저희 아들을 잊지 못하겠다고 다시 만나게끔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이가 없었죠. 그러자 뒤이어 저를 저주하는 문자를 보내었더군요. 어찌 이런 애가 결혼 전엔 그리도 본 모습을 감추고 다정했는지 지금도 섬뜩합니다.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아이의 실체를 알고 아들이 벗어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소중한 내 아들의 남은 인생은 좀 더 편안하길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상이 항상 묻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살다 시댁과 남편 입에서 저희 친정 엄마 걱정하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었네요. 아, 형님도 있었군요. 이렇게 시댁 사람들이 우리 친정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다고? 아우, 너무 고맙더라고요.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말이죠. 결혼한 지는 12년 차가 다 되어 갑니다.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고, 그냥 아이 보면서 결혼 생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좋아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들 결혼하고 나면 다 달라진다고 하던데 남편 놈은 딱 그런 놈이었습니다. 제가 순진했던 거죠. 연애 때 잘해주니까 결혼해도 잘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변해버린다고? 결혼하고 딸아이 바로 들어서서 출산하고 저도 엄마가 처음이니까 헤매고 있었는데 자식 낳아보니 자기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키웠는지 알겠다면서 자기 부모에게 잘하자 하더군요. 근사한 말을 하면서 제게 저런 쌉소리를 짓거렸었는데 그때는 저도 남편의 말에 공감을 했었고 사실 틀린 말도 아니긴 합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무 날도 아닌데 통닭을 사오시면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맛있는 통닭을 식구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먹을 때 아버지는 소주 한 잔을 걸치며 먹고 있는 식구들의 얼굴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었다고 하는데 요즘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식 낳아보니까 이젠 알 것 같아. 아버지가 그 옛날 왜 그렇게 아무 날도 아닌데 통닭을 사오시고 하셨는지.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 잠깐만. 애 일어났나 보다. 잠시만. 한참 오는 애를 달래고 돌아오니 남편의 손에는 이미 맥주 한 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가버린다고 아, 아이 때문에 간 거지 하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당신도 지금 나랑 말을 하면서 아이한테 달려가잖아. 우리 아버지도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우리를 키우신 거잖아.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나도 아버지의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회사에서 잔뜩 깨지고 오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 식구들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다 주자. 그거 먹는 거 보면서 내가 힘을 내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문득 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 이게 가장의 무게구나. 아버지가 통닭을 사오시는 날은 특별히 기분 좋아서가 아니라 특별히 기분이 좋지 않으셨던 날이었겠구나 하고 우리 잘하자 부모님한테 자식 낳기 전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엔 몰랐었어. 내 부모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었는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니 보이는 것 같다. 잘하자 부모님께. 알았지 자기야? 아이고 좋은 말이죠.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남편이 말한 저 부모님께 잘하자라는 말이 시부모님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다라는 게 잘못된 거였겠죠. 저도 정신이 나간 사람이긴 했었습니다. 착한 얼굴을 하면서 이런저런 부탁하니깐 저도 모르게 남편의 말을 다 들어주고 있었고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저를 밀어붙이긴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효자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부모님의 노고를 확실하게 알았다는 남편은 딱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 제대로 효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간 아주버니에게만 다 맡겨놓은 것 같다면서요. 당시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된 사람도 아니고 고작 막 2년 차가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자기가 자기 부모에게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잘해야 한다며 그렇게 제게도 효도하기를 바라더라고요.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상태였었는데 시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저와 우리 딸 아이를 시댁에 데려다 놓더군요. 시아버지 식사 챙겨드려야 하니까. 형님네는 당시에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이었는데 농번기 바쁜 거 다 알죠.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몸이 너무 힘이 들어서, 사실 병이 좀 들어서 형님네 농번기 그 시기에 친정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걸로 집안이 발칵 뒤집기까지 했었죠. 바쁜데 와서 일을 도와야지 저 혼자 몸 편하게 친정에 가 있었다고요. 그때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들었는데 지금 친정에 있다고 하더라. 당연히 농번기에는 우리 집에 와서 일을 도와야 하는데 정말 친정에 있는 거냐고, 네 몸 하나만 편하면 다 되는 거냐고 제게 전화를 걸어서 쏘아대더라고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친정에 있다라는 게 말이 돼? 지금 어머니, 아버님도 오셔서 우리 도와주고 계셔. 그런데 동서는 뭐 하는 거야? 동서 몸 하나 편하면 된다, 이거야? 같이 와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형님, 저 몸이 너무 좋질 않아서 잠시 와 있는 거예요. 그이가 말 안 하던가요? 그리고 형님, 지난번에 도와드렸잖아요. 항상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라고?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항상 도와드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 다 했어? 갑상선암? 그게 뭐라고? 뭐 다른 암도 아니고 갑상선암이라며. 그런 거 하루 이틀이면 낫는 건데 지금 뭐? 네 몸 하나 편하게 요양을 하고 있어? 이거 완전 정신 나갔네. 빨리 안 와? 어머님, 아버님이 동서 이혼시켜야 한다고 하셨어. 이렇게 가정 모르는 것은 우리 집안 사람 아니라고. 아니, 노인네들도 떼약 뺏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별거 아닌 암 걸린 주제에 집에서 쉬고 있어? 팔자 좋다, 어? 팔자 좋아? 당장 뛰어와. 안 그러면 동서, 서방님한테 이혼당해. 알아? 저 일로 저는 진짜로 이혼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을 위하는 건 그렇다고 치겠는데 형님까지 저를 공짜 노동력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을 시킨다? 자기들이 뭔데 이혼을 시킨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혼을 하면 제가 하지 자기들이 뭔데?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을 했고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 했습니다. 이런 대우 너무 힘이 든다고. 딸아이를 생각하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거겠지만 행복하려고 한 결혼이지 불행하려고 그리고 이런 대우 받으려고 결혼한 것 아니라고 말을 했었죠. 한동안 냉정기를 겪다가 결국 남편이 사과를 했고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겠다 해서 이혼을 무르긴 했는데 그래요. 그때 이혼을 했었어야 했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하긴 하거든요. 농사일을 하시던 형님 부부는 수익이 너무 좋지 않으니 결국엔 작은 가게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여러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빚을 내서 하루하루 연명을 했다고 들었었고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회복이 될 줄 알았었는데 사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빚은 꼬리를 물었고 빚을 내서 빚을 갚다 보니 결국엔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파산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거기까진 그래도 본인들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서 저희 친정엄마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집까지 날려야 하는 판이 되어 버렸는데 저는 당연히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댁은 곧 죽어도 싫은가 보더라고요. 형님 부부가 내놓은 안은 바로 저희 친정 엄마 집이었는데 저를 앉혀놓고 남편, 형님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 닥달을 하더라고요. 친정 엄마는 혼자 사십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오랫동안 혼자 사셨는데 딸이 잘 살기만을 바라시고 웃기만을 바라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마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이렇게 해줘야 할 것 같아 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저희 친정 엄마는 그거 들어주실 양반입니다. 그게 딸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리 하셨을 거예요. 자기야, 들어서 알고 있잖아.
형님이랑 형수님 집을 날리셔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집을 구해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좋질 않으니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아니, 서방님, 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거 지금 동서한테 좋은 일이에요. 사실 저는 동서가 부럽기까지 해요. 이렇게 준 시댁 사람들이 어딨어요? 이건 다 어머님, 아버님이 동서를 배려해 주시는 거라고요. 안 그래요, 어머니? 당연하지. 당연히 우리가 배려를 하는 거지. 얘 둘째야, 너는 시집 잘 만난 줄 알아라. 이렇게까지 사돈을 생각해주는 시대가 없다. 그거 하나만 알아둬라. 알겠냐? 혼자 사시는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그리고 친정 엄마의 집으로 들어가 살겠다는 형님 부부. 그게 저를 위하는 길이고, 저희 친정 엄마를 위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정녕 저희 친정 엄마를 위하는 길이고, 저를 위하는 길인가요? 자기야, 우리가 장모님 모시자. 지난번에 보니까, 장모님 많이 늙으셨더라. 우리가 미리미리 모셔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실 형님 일 아니었어도 나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어머니 아버지는 어차피 장남인 형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나는 그럼 장모님을 챙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다고. 그랬냐, 우리 아들? 그래. 그렇게 장모를 생각하고 부모처럼 대해야 하는 거야. 장모가 뭐 남이냐? 이 엄마나 다름없는 사람이잖아. 이번 일이 아니었어도 네가 그리 생각을 했다라고 하니까 다행이네. 그럼 우리 둘째가 더 오해를 안 할 것이고. 그래. 늙은 장모 네가 모시고 살아라. 사위라고 해서 모시지 말라는 법 없잖아. 그게 자식 노릇하는 거다. 그렇게 해야지. 장모 모셔오고 집문서도 가지고 와라.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말 나왔으니 바로 진행해야지. 단 한 번도 남편은 저런 말을 제게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친정 엄마를 저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이번 일이 아니어도 그리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자기 형 궁지에 몰리니까 만만한 나를 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감히 장모님의 집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면서 저런 소리를 한다고? 저를 삥 둘러싼 채 저런 소리를 하는데,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이 정점을 찍는 말을 합니다. 나는 동서가 너무 부럽다. 서방님 이제 보니 사랑꾼이셨네. 서방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어요? 아마 형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을걸요? 꿈에서도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동서, 복 받았다. 어? 복 받았어. 장모를 모시려고 하는 사위라? 어머, 어머. 어머니, 어떻게 저런 다정한 아들을 낳으셨대요? 우리 동서가 서방님한테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구나? 너무 부럽니, 정말. 파산하는 주제면서 깔깔 거리는데 확 그냥 대가리를 쳐버리고 싶더라고요. 사람을 병신으로 하나? 무슨 꿍꿍인지 다 아는데 사랑꾼이네, 잘하는 거네, 원래 생각을 했었네. 그리고 뭐? 그게 자식 돌이네. 다들 한패거리였어요. 그리고 살다 살다 우리 엄마 걱정을 저리 했었다고? 다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래 몸 불편한 엄마를 딸이 보살펴야 하는 거라고 혼자 그동안 얼마나 적적하셨겠냐고. 아마 이런 결정 내렸다 하면 바로 오실 거라고. 좋게 좋게 생각을 해. 이게 형 때문이 아니라 이런 수순을 밟으려고 했었어. 진짜야. 당신 내 말 믿어줘야 한다. 나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그런데 형님 일이 동시에 터져버린 거야. 좋잖아? 당신은 장모님 모시고 살면 우리 딸도 봐주시고, 그리고 당신도 장모님 옆에 계시니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형도 그 덕을 좀 보고 좋게 좋게 생각하자. 그렇게 하자. 속 편하게 우리 그렇게 살자고. 장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버선발로 뛰어오실 거라고. 안 그래?
참 다들 말 한번 거창하게 잘하시네. 너무 고맙네요. 다들 우리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는 줄 나는 몰랐었네. 너무 고마워서 지금 눈물이 다 날 지경이야. 눈물이 바다를 만들겠네. 사람이 우습지. 그냥 들어주고 참아주고 하니까 우스워.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건 상관없어. 그런데 우리 엄마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지금 우리 엄마 집을 빼앗겠다라는 이야기잖아? 버선발로 뛰어와? 좋아서? 어, 나 좋아서 버선발로 뛰어나가려고. 네 속 편해지려고 우리 엄마 집을 네 형한테 넘기는 그런 행동? 족가는 소리 하지 마라. 어? 다들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소리 짓거리고 있는 거야? 이혼을 하자. 니들이 싸놓은 똥 왜 나보고, 왜 우리 엄마 보고 치우라고 하는데? 이런 시댁 없어. 그럼? 이런 시댁 없지. 어떻게 이런 시댁이 있겠어? 이런 족같은 시댁이? 저는 바로 짐을 챙겼습니다. 그날 다행히 딸은 친정 엄마에게 있었어요. 막 힘을 쓰면서 저를 3명이 달라붙어서 붙잡으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힘으로 제가 그 3명을 이기더라고요. 사람이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죠. 그래서 제게 그런 초인 같은 힘이 나왔나 보더라고요. 변호사 선임해서 바로 이혼 절차 밟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했어요. 집 하나 반절 딱 받았고 그리고 위자료도 챙겼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는데 아이가 자기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면접 교섭권은 제한이 된 상태입니다. 12년의 결혼 생활 끝내고 저는 지금 친정엄마 집에서 딸과 함께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렇게 깔깔대며 웃었던 형님 부부, 그 사람들도 저 이혼 절차 밟을 때 형님 쪽에서 이혼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제게 전화해서 형님이란 사람 팁을 좀 달라고 자기도 내가 필요하다 하면 증언을 해줄 테니 저보고도 증언해 달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동서, 나는 진짜로 원했던 거 아니야. 나는 시부모가 집 팔아서 뭐라도 해줄 줄 알았다니까. 절대로 동서 어머니 집 탐냈던 거 아니야. 나도 그 사람들이 시켜서 그리한 거라고. 나도 이혼하려고. 우리 서로 도와주자. 나도 동서가 필요하다 하면 뭐든 도움 줄 테니 동서도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지. 너 어떻게 살았는지. 너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굴었잖아. 네 이혼에 너의 갈굼도 사유가 되는데 너는 나한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데 뭘 날 도와준다 하는 거니? 각자 알아서 하자. 너랑 나랑은 남이잖아. 그리고 뭔 좋은 사이라고 서로 돕고 그러니?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소소하게 저는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이는 엄마가 전적으로 돌봐주고 계십니다. 돈은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은 넉넉합니다. 빨리 해결을 봤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후회보단 앞으로 전진하면서 열심히 살아봐야겠죠. 한 놈은 파산하면서 이혼, 한 놈은 이혼. 그 어른들 아주 기분 좋으시겠네요. 다 같이 모여 사니 좋으시죠? 어르신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무조건 시어머니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안이 다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도 그리고 아주버니도 시어머니의 말에 복종 또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남편과 아주버니가 어렸을 때 병이 드셨고 남편이 18살 때, 아주버니가 20살 때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거의 10년을 거동도 못하시고 집에만 누워만 계셨는데 그 병간호는 어린 남편과 아주버니의 몫이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를 대신해 시어머니가 일을 하셨어야 했으니까요. 남자아이 둘은 일찍 철이 든 듯했습니다. 자신들도 분명 고생이 될 텐데 바깥 일을 하시는 시어머니가 더 고생을 하는 것이라 여겼다고 했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그대로일 때 성인인데 아직도 시어머니 말이라면 너무 벌벌 떠니까 제가 불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머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버리고 충분히 자기 인생을 살 수도 있었어. 아버지는 누워 계시지, 자식들은 어리지.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하신 거거든. 물론 우리도 고생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았어. 형이랑 나는 아버지 옆에 누워서 숙제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어머닌 달랐지.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 약값을 벌기 위해 밖으로 나가셔야 했어. 지금 어머니의 행동, 그리고 나나 형님이 어머니의 말을 심하게 잘 따르는 건 인정하지만 어머닌 그 정도 보상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해. 새 남자를 위해 자신께서 고생을 하신 것이니까. 그 고생하신 부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어머니 대단하다 생각하고 안쓰럽게 생각해. 그런데 여보, 당신이 아직도 그 어린 시절 아버지를 돌봐드리던 아이야? 아니잖아.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접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말을 하는 거야. 우리 결혼했잖아? 어른이잖아. 그런데 여전히 당신은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 성인이면 성인답게 굴라는 말을 하는 거야. 어? 아주버니도 남편도 결혼을 하고서도 시어머니 말이라면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었고, 결국엔 이혼까진 아니었지만 형님과 아주버니는 거의 남남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주버니가 형님과 아이들을 남겨두고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 살고 있거든요. 시어머니와 형님 사이의 갈등에 골이 깊었었는데 자기 엄마를 선택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언젠가는 저게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좋아하고 내게 잘해주는 남편이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에는 시어머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군요. 형님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은 바로 형님의 친정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친정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하십니다. 결혼하면 시댁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얼마나 여자를 우습게 보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갖고 살고 있는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여자는 결혼을 하면 친정과는 척을 져야 하는, 결혼하면 여자는 무조건 시댁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그리고 당신은 아들 둘을 당신 몸 바쳐 키워냈으니 그 아들 나란히 나눠 가진 며느리들 또한 자신에게 보답을 해야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이시죠. 형님의 친정 아버님이 임플란트를 하시는데 그 비용을 형님의 형제들이 각주를 해서 냈나 보더라고요.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형님은 당연히 당신 수중에 돈이 없는 그런 분이셨고 형님이 돈을 내셨다라 함은 바로 아주버니가 내셨다라는 의미겠죠. 이걸 아시고 난리가 났던 거였습니다.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가 튼튼한 시어머니는 임플란트를 하는 형님의 친정 아버지를 이해 못했고 그리고 그 돈을 형님이 아닌 시어머니의 아들이 냈다라는 사실에 분노를 하신 거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데 도 같은 시어머니는 친정아버지 건을 잡은 뒤 그 옛날 일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말 반복해서 들으면 얼마나 사람 피말리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화가 풀린 듯 말을 하다가 다시 언성을 높이고 또다시 풀린 듯 하다가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아주 죽을 맛이죠. 형님을 한 달을 괴롭히셨어요. 한 달을. 낮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는 잔소리를 할 수 없는 그 위에 강도의 말들을 내뱉으셨죠. 아니 그 돈을 왜 우리 아들이 내야 하는 거냐? 네 돈 아니잖아. 너는 집안일 하는 사람이니 돈이 없다고 말을 했어야지. 아무리 다른 형제들과 돈을 나눠서 내야 했다고 하더라도 너는 네 분수를 이야기했어야지. 그래, 그래. 부모니까 신경 쓰고 싶었겠다. 내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마. 다시는 이런 경거망동한 행동 하지 말거라. 아니 너는 뭐냐? 네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나한테 10원 한 장 용돈 준 적 있냐? 우리 아들이 준 거 말고? 네가 네 손으로 돈 벌어서 준 적 있냐고? 임플란트? 나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 노인네가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고 하는데 그냥 다 빠지면 틀리하면 되지. 무슨 잘났다고 그런 걸 해? 그래, 내가 이해를 하마. 내가 너른 마음으로 이해를 할 테니 다시는 나를 실망시키지 말거라. 내가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너 진짜 괘씸하구나. 어디 감히 친정에 돈을 빼돌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한 달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엔 형님 전화벨만 올리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반응까지 보이더라고요. 저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화냈다가 풀었다가 1분 전에 풀었다가 1분 후에 다시 전화해서 역정내고 저 일로 형님과 아주버니는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분 결국 이혼 안 하고 아주버니가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 사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죠. 형님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아주버니의 월급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둘이 같이 두면 언제 자신 모르게 형님이 친정에 돈 빼돌릴까 걱정된다고 말이죠. 주중엔 시어머니 댁에서 주말엔 형님에게로 그렇게 사신 지 꽤 되었어요. 그게 부부인가 싶기도 하면서 차라리 저리 살 거면 이혼을 하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 오시죠? 고생하신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며느리에게까지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행동,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생각이 있는 인격체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결혼을 한 거지. 시어머니에게 보답을 하려고 결혼을 한 건 아니잖아요. 형님이 일명 몸빵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둘째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어머니 시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제게도 그 여파가 전해지게 되죠. 당시 저희는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의 명의인 15평도 안 되는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집을 구하고 싶었고 우리 마음에 드는 곳에 들어가 살고 싶었지만 워낙에 시어머니의 뜻이 강했고 바위 같았기에 그 뜻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작은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한 달에 80만 원씩 월세 및 용돈조로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전에 시어머니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였었다고 했어요. 20만 원 깎아주는 것이니 고맙게 알아야 한다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뚜렷하게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집이 너무 싫었습니다. 비좁기도 했고 그리고 신혼이면 이것저것 좋은 물건들을 많이 사고 싶어 하잖아요. 요리 쪽 일을 하는 저는 냉장고의 개수가 좀 많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김치 냉장고를 둘 자리조차 마련이 되지 않아 결국 김치 냉장고를 혼수 목록에서 빼게 되죠. 집이 좁아 사지 못한 건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냉장고 한 대를 혼수 목록에서 뺐다라는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말을 하지 않았어도 시어머니는 분명히 알아차렸을 겁니다. 제가 혼수로 해간다는 것들 목록을 적어서 이건 샀고 저것도 샀고를 항상 체크하셨거든요.
제가 돈을 아끼려고 안 산 게 아니라 집이 비좁아 못 산 건데 제 돈 아끼는 김치 냉장고 비용만큼 자신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시더군요. 그땐 몰랐으니까. 이렇게 사람 괴롭히고 괴상한 생각 갖고 사시는 분일 줄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 김치 냉장고 비용으로 시어머니 가방 하나를 마련해 드렸네요. 그리고 결혼 전엔 정신이 없으니까 깊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걸 요구했을 때 만일 제가 거절을 했다면 저는 남편과 결혼을 못 했을 것이고 아들 꽉 잡고 있다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남편에게 파혼을 하라 글이 일렀을 겁니다. 친정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발목 골절로 수술을 하셨어야 했는데 엄마의 병간호는 오빠 부부가 하게 되었고 저는 친정 아버지를 챙겨드리게 되죠. 3일 휴가를 받았고 저는 친정에 가서 오랜만에 아버지 얼굴도 보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게 됩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어렸을 적 뇌성마비를 앓으셨던 분이라서 양쪽 팔이 불편하신 분이세요. 한쪽 팔은 거의 못 쓰시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젊으셨을 땐 그나마 힘이 있으니까 혼자 챙겨 드실 수 있다 해도 연세가 드셨으니 힘도 떨어지셨을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가스레인지 켜다가 화를 당하시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 옆에 제가 함께 있어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새언니가 꼭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난번 가스레인지에 김치찌개를 데우고 옮기는 과정에서 손에 힘이 떨어져 발등에 화상을 입으셨다고 하면서요. 아버지는 혼자 있을 수 있다 했지만 휴가를 받을 수 있었고 돌봐줄 자식이 있는데 자식된 도리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틀째 되는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죠. 집에 좀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불 빨래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전후 사정 설명을 드렸고 이불 빨래하러 갈 수 없다 말씀을 드렸죠. 알겠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1시간 뒤에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감히 시어머니가 집에 오라고 했는데 친정에 있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말을 거역을 했다면서 썽을 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저희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어찌했는지 보여드렸죠? 또 똑같이 제게 하는 겁니다. 과장 조금 보탤게요. 전화 끊고 1분 뒤 다시 전화를 해서 화를 내고 또다시 1분 뒤에 전화를 해서 화를 풀고 또다시 1분 뒤에 전화를 해서 화를 내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친정일을 먼저 생각했다고요. 네가 현명한 애라면 잠시 네 아버지는 혼자 두고 나한테 와서 이불 빨래 했을 거다. 이불 빨래가 하루 종일 걸리는 것도 아니고 1시간이면 충분한데 지금 네가 나를 우습게 보니까 지금 못 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니? 그냥 혼자 두면 어떻다고. 뭐 사고를 치시는 양반인 건 알겠는데 그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겠어? 지금 내 말을 거역을 해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저를 향한 비난이었으면 저는 듣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워낙에 며느리 먹같이 생각하시는 분이니 제게 욕을 했다면 저는 죄송하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의 친정 부모님이잖아요. 네 아버지? 사고치는 양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시어머니가 우위에 있겠지만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 부모님은 동급 아닌가요? 형님은 이걸 어찌 참으셨는지. 남편을 위해 참아주고 싶었지만 네 아버지, 사고치는 양반, 그리고 놀다가 넘어진 것 아니냐, 네 엄마는 라는 말을 듣는데 저도 폭발을 해버리고 말죠. 어머니, 말씀 좀 가려하세요. 이불 빨래가 그리 중요한가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더 중요한데요? 그리고 제가 전후사정 설명 다 드렸는데 무조건 어머니 말에만 따르라고 하는 건 억지죠? 아, 그리고 제가 말을 못 알아먹는 것도 아니고 1절만 하시죠? 1절만. 무슨 할부를 끄는 것도 아닌데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하십니까? 뭐 할부? 아니 그것보다 너 지금 나한테 언성 높인 거냐? 어? 그런 거야?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언성을 높여 며느리가? 결혼한 딸년 친정에 부른 네 부모가 잘못된 거지. 시댁일 생기면 당연히 며느리 부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내가 잘못된 거냐? 이년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너 딱 기다려. 큰 년도 그러더니만 이 작은 년도 똑같이 배웠네?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어? 그 성격에 안 찾아오실 분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저희 친정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앞에서 또 제게 화를 냈고, 그리고 자기 분을 못 이겨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불 빨래 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친정에 와 있다라는 이유로요. 사돈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리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날의 모욕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충격을 받으신 아버지 또한 그랬고요. 양팔을 잘 못 쓰시는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들었는데 지금 추행하는 것이냐고 어디 신문이 한번 나보고 싶냐면서 아버지를 밀치더군요. 이게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너무 잘나도 잘난 사람이에요. 큰아들 거의 이혼시킨 것처럼 따로따로 살게 하더니만 이제는 사돈 앞에서 둘째 며느리 머리채를 잡으시네요. 아버지의 전화로 남편이 달려왔고 그렇게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이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 또한 끼고 살 수 있다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아내와 문제 생겼을 때 자신을 선택했으니 둘째 아들도 그래야 할 것이라 당연히 여겼었겠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다짜고짜 제게 그러는 겁니다. 긴 말 필요 없어. 내가 분이 풀리지 않아서 니들 집 내놓았다. 팔아버리라고 내놓았다고. 그러니 니들 얼른 나가라.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아, 뭐 고마워요. 일을 쉽게 만들어주시네. 네, 알겠어요. 짐은 지금 당장 빼도록 하죠.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그럼 끊겠습니다. 야, 사과 안 해? 어? 우리 아들 어딨어? 우리 아들 바꿔봐. 내가 침대에 놓았다고. 니들 이제 살 곳 없다고. 내 집에서 니들 나가야 한다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 몰라? 거지 같은 집에 살기 싫었는데 고맙다고요. 나가라고 해줘서 고맙다고요. 당신이야말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 것 같은데? 당신 아들? 지금 전화 받기 싫다 하는데요? 나한테 전화하기 전에 당신 아들한테 먼저 했었잖아요. 그런데 안 받았잖아요? 뭐? 우리 아들이 왜 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아들, 엄마 전화 좀 받아봐. 네가 오해를 하는 거야. 엄마는 잘못 없어. 다 네 마누라가 엄마 성질을 건드려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집 팔았으니까 아들만 들어와서 살면 돼. 아들, 집으로 들어와. 엄마, 형이랑 살아요. 나는 이 사람이랑 살래요. 지금 나는 장인 어른한테 무릎 꿇고 빌고 있어요.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용서 받으려면 엄마를 보지 말아야 해요. 아,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 받아줬잖아요. 다 엄마 뜻대로 하게끔 해줬잖아요. 그럼 엄마도 지켜줄 건 지켜줘야죠. 형 끼고 사는 걸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 전화하지 말아요. 그리고 처가댁으로 들어와 살 거예요. 엄마가 오늘 잘못한 부분 내가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난 이제 엄마 아들 안 한다고요. 엄마가 오늘 한 행동으로 인해 엄마가 아들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요. 전화하지 말아요. 다시는 엄마 안 봅니다. 그 길로 신혼집 정리했고 저희 부부는 친정에서 살게 됩니다.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는데 남편이 그리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야 시어머니가 잘못한 부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이후 시어머니는 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님과 연락을 하면서 소식은 듣고 있죠. 연세 드시면 몸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한 지사. 아주버니가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푸념을 한답니다. 며느리가 둘이면 뭐 하냐고. 도움되는 며느리 하나 없다고요. 그리 말을 전하면서 형님과 저는 동시에 그랬습니다. 아니 그분께 며느리가 어딨어요? 어디 숨겨둔 며느리라도 있대요? 라고요. 평생 안 보고 살 예정입니다. 남편 마음은 좋지 않겠지만 내 부모 상처 입혔는데 그 가해자인 남의 부모 제가 생각해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는다는 것, 나이가 들고 결혼까지 한 상태지만 내 부모가 사라져서 고아가 된다는 것, 당해보니 그게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만 있었다면 저는 젊은 시절의 저로 돌아가 부모님께 잘하는 그런 딸이 되어 드렸을 겁니다. 사소한 부모님과의 언쟁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넙죽 엎드려서 저 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저는 대학을 다니고 독립을 하면서 부모님과 오랫동안 연을 끊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이해 안 되는 행동 때문이었었는데요. 여기 사연도 보면 형제들과의 불화가 자주 등장을 하고는 하는데 저 또한 하나밖에 없는 오빠의 불화로 인해 제가 그 인연의 끈을 놓아버린 상황이었었죠. 저희 부모님은 오빠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안 주고 오빠한테만 주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런 부모님이 답답했었습니다. 뻔히 보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오빠한테 속아서 아니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척하면서 돈을 해다 바치는 부모님이 못마땅했었어요. 오빠는 한량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찌감치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고 그리고 이혼 사유는 기가 막히게도 바람이었습니다. 사람 보면 한숨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오빠를 보면 한숨이 아니라 욕이 나왔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리할 수가 없는데 어쩜 저렇게 엉망으로 사람이 사는 건지, 그리고 어쩜 저렇게 인간이 아니라 쓰레기라는 말이 어울릴 수가 있는 건지.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당했는데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그것도 살림 차린 곳이 바로 저희 부모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결국 제가 머리가 돌아버린 거였어요. 부모님께 여자와 살고 싶으니 집을 마련해 달라는 오빠. 고민을 하다가 결국 본인들의 집을 오빠와 그 여자에게 내어주고 원룸으로 가신 부모님. 오빠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원해서 당신들이 먼저 오빠에게 제안을 한 것이라고 끝까지 쉴드를 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땐 욕도 안 나오더군요. 이게 뭐야? 왜 이곳에서 사는 건데 그 새끼가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지? 그런 거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 오빠는 싫다라고 했는데 아버지랑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한 거야. 정말이야. 아니, 오빠가 그 여자랑 산다고 하잖니. 그리고 그 여자도 네 오빠랑 산다고 하고 방 한 칸 없이 빈몸인 너 오빠와 살아주겠다고 하는데 어쩌니? 이렇게라도 해줘야지. 우리가 한 거야. 정말이야. 오해하지 마라. 정말 징글징글하다. 어? 징글징글해. 내가 나 안 준다고 이러는 것 같아? 오빠한테만 해주지 말고 나 좀 해달라고 이러는 것 같냐고. 자식 위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오빠라는 놈을 버리는 행동이야. 어떻게 이렇게 엄마 아빠는 멍청할 수가 있어? 이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정말 그런 거야? 그럼 어쩌겠니? 어쩌겠니? 자식을 버려? 부모가? 그럴 순 없지.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아봐라. 못난 자식이 더 눈에 들어오는 법이야. 너는 똑똑하고 네가 알아서 네 앞가림 잘하지만 네 오빠는 안 그렇잖니. 네 오빠라고 그러고 싶겠어? 아우, 제발. 네 오빠 비난 좀 그만해. 엄마 아빠는 항상 이런 식이야. 어? 나는 부모 갉아먹는 자식이라면 버릴 것 같아. 차라리 연약한 자식은 내버리는 그런 동물들이 더 현명한 것 같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 더 이상 내게 연락하지 말아요. 이러고 사는 거 나도 이제는 보기 지겹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 처먹지 않은 그 새끼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이젠 내 인생에서 다들 나가라고. 다신 안 봐.
몇 번 연락이 오기도 했고 저를 찾아오기도 했었지만 저는 무시와 냉담으로 제 부모님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라는 사람은 같이 살던 여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부모님은 다시 그 집에 들어가시게 되고, 본격적으로 연세 드신 그 두 분에게 얹혀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오빠라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잘 나가는 동생 덕 좀 보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 물려받아서 편히 사는 거라고. 저게 인간입니까? 저런 인간들 주변에 없을 것 같죠? 제 오빠라는 사람만 특별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런 인간들 발에 치일 정도로 많이 있답니다. 한심한 인간들과 함께 숨을 쉬는 것조차 짜증이 나는데 그런데 저게 내 혈육이라니? 인연을 딱 끊어버리고 제가 다시 부모님과 연락을 하게 된 건 결혼을 앞두고였었어요. 남편 되는 사람이 제게 그러더군요. 사정은 알지만 그래도 결혼 소식은 알려야 하는 것이고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그건 부모님께 맡겨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본인도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거의 10년 만에 연락을 했고 남편과 저는 씁쓸한 마음을 안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죠. 10년 만에 본 부모님은 많이 여의었었고 그리고 그 오빠라는 놈은 지방에서 일을 하며 산다 하더군요. 굳이 저 결혼하는 거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오빠를 감싸던 분들이었는데 얼마나 학을 뗐으면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 저리 마음이 변했을지 안 봐도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고 간간히 남편이 제안으로 부모님을 찾아뵙는다거나 연락을 드린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제가 저희 부모님과 화해하기를 바랐었어요. 그게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라고 했고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당신의 마음은 아주 잘 알아. 그런데 그게 어디 부모님 잘못이겠어? 나 같아도 못난 자식이 눈에 더 가겠다. 그러니 당신도 이제는 좀 마음을 열고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 그리고 지금은 지원 안 해주시는 것 같더만. 우리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으셨고, 게다가 나는 형님 얼굴 한번 보지 못했잖아. 이것 또한 부모님께서 당신을 위해 커버를 쳐주시는 걸 거야. 지금은 당신을 배려하는 거라고. 좀 달라지긴 했어요. 부모님의 행동들이. 예전 같았으면 부모님의 눈에는 오직 오빠만 보였을 텐데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열고 저는 부모님과 화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 부모이지만 낯선 것도 있었고 그동안 내가 알던 내 부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모르는 것들도 너무 많았었고 급작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들듯 화해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더라고요. 오빠를 보러 지방에 내려가셨던 부모님, 밤 늦게 출발하시다가 그만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시게 됩니다. 말로만 들었었지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황망하게 가시게 될 줄은 몰랐었어요. 이미 사고가 난 상태였었는데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하신 저희 부모님은 그 사고 차량으로 바로 돌진을 하고 마셨거든요. 고속도로다 보니 속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실 운명이었는지 부모님은 한날 한시에 그렇게 제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오빠를 그때 보았네요. 부모님 보내드릴 때. 울고 또 울고 오빠는 거의 실신 지경까지 가서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었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저는 그 모습이 가소로운 거예요. 지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그리고 지가 원하는 삶을 내가 아는데 저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부모님이 변했던 것처럼 절대로 인간이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오빠라는 인간도 변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가장 먼저 부모님의 재산을 탐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자기가 무슨 자식이었냐고.
걱정 안 시키는 자식은 너였으니 네가 알아서 정리를 하라. 그리 말한 뒤 그냥 돌아가더군요. 미안하다라는 말을 한 것 같은데 하도 울먹여서 제대로 듣지는 못했었네요. 저는 일하던 것을 잠시 중단을 하고 부모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후회도 되고 내가 왜 그랬나 자책도 되고 그냥 빈 집에서 부모님의 흔적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곳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았어요. 후회를 하며 되돌리고 싶은 시간만큼 그렇게 그 현실의 시간도 느리게 가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남편과는 전화가 아니라 카톡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 사람은 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던 터라 그냥 시간을 좀 보내라고 말을 한 뒤였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런 제가 이해가 되질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받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왔고 전화기에 계속해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뜨는 거예요. 어머니. 내 엄마는 없지만 제게는 시어머니란 존재가 있었던 거죠.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한테는 아주 좋으신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제게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긴 해요. 딱히 이렇게 한다라고 꼬집어서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시는 그런 시어머니는 아니셨는데 그래도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집엔 언제 올 생각이니? 너 지금 일주일 동안 그곳에 지내고 있어. 그건 알고 있니? 언제 돌아올 거야? 네가 거기 있는다고 해서 너희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지. 조금 더 있을 생각이에요. 어머니, 지금 제가 통화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죠. 아이고,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가시니까 서운하냐? 그래? 예. 너는 지금 너만 생각하냐? 지금 혼자 있을 네 남편은 생각 안 해? 그리고 너는 하나밖에 없는 시어머니 나는 생각 안 하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제가 그 사람과 어머니를 배려해 드려야 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네 오빠가 너 보고 정리하라고 했다며. 거기서 주눅들지 말고 얼른 정리하고 들어오도록 해라. 너도 부모 보내면서 느낀 게 있을 거 아니냐? 나중에 나한테도 후회 안 하려면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디? 어서 와라. 나 지금 너희 집에 있어. 아들이 혼자 있는 거 신경 쓰여서 와 있는데 딱 오늘까지만 기다려 줄 거다. 너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렇게 팔렐레 있으면 나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거다. 아니 인연 끄는 건 저였으면서 우리 아들이 뭐 잘못이라고 지금 이런 피해를 봐야 하니? 얼른 돌아와. 거기서 추잡하게 있지 말고 얼른 돌아오라고. 뭐요? 정신 못 차리고요? 팔렐레? 이혼을 시켜요? 그래, 이혼.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는 게 그게 마누라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할 짓이니? 봐준데도 한계가 있어. 네가 정신 팔려있는 동안 그 피해는 다 우리 아들이 보고 있잖아. 더불어 나도 보고 있고. 우리 아들이 이해심이 워낙 넓어서 괜찮다, 괜찮다니깐 네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을 하나 본데 그럼 안 되는 거지. 아무리 네가 잘난 며느리라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다. 계속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할 거면 이혼해라. 당장 이혼하고 정리하라고. 부모 잃고 미칠 지경으로 있었던 며느리에게 저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 아무리 제가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 순간에 저리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위로를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저는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아내는 그럴 자유도 없는 거랍니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한 것을요. 그 내용까지도요. 그렇게 해야 제가 정신을 차릴 것 같다라고 그리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정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너무 넋 놓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형님이란 사람이 마음 변해서 부모님의 재산 가지고 논하면 어찌할 거냐고. 정신을 놓고 있어도 되니 다 정리를 하고 집에서 정신을 놓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남편입니까? 이게 남편이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뭐야? 지금 오빠가 부모님 재산 탐낼까 봐 나보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이니? 집에 와서 정신을 놓고 있으라고? 아, 어머니는 아까 나보고 여기서 추잡하게 있지 말라고 하던데 그 말은 집에 가서 추잡하게 있으라는 말이었네. 부모님 재산 다 정리하고 통장에 넣어둔 다음에 그 말을 하는 거지? 아, 엄마의 말 너무 곡해하지 마. 엄마도 힘들지 않겠어? 엄마 허리도 안 좋고 손가락 관절도 좋지 않잖아. 그런 양반이 매일 나 밥 해주느라 고생을 하신다고. 그리고 형님 일도 그래. 사람 마음 모르는 거잖아. 당신 보고 정리하라 했잖아. 그럼 얼른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야지. 나는 세게 말을 못하니까. 그래. 엄마한테 좀 세게 말을 하라고 했어. 그런데 이혼? 아이, 그건 엄마가 너무 나간 거고. 얼른 집으로 돌아와.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 당신을. 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니들이 나가야지.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거기 내 집이잖아. 그런데 왜 내가 마치 돌아가지 않으면 쫓겨나는 것처럼 말을 하니? 너네 웃긴다, 정말. 빌어먹고 사는 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하고 내 관계 중재하려는 너 보고 그래도 내가 결혼은 잘했다 생각을 했었는데 너도 그리고 네 엄마도 별거 없구나. 결국엔 내 부모 재산이었네. 어? 그거였었네. 야, 이혼해. 니들이야말로 추잡하게 내 집에 있지 말고 당장 좀 나가줄래? 너는 정리할 것이 있을 테니 우선 네 엄마부터 나가라고 해줄래? 정신을 차린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나가기 전에 저는 우선 제 짐을 좀 들고 나오려고 집으로 갔죠. 그런데 비번이 변경이 된 겁니다. 분명 안에 시어머니 계신데 그거 알고 있는데 아무리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봐도 사람 있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도어 수리 직원을 불렀어요. 그리고 문짝 뜯어내 버렸습니다. 제 집이니까 아무 상관 없었으니까요. 문짝 뜯어버리고 집에 들어가니 그 안에 시어머니 계시더군요. 뜯어진 문을 보고 황망해 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추잡하게 있지 말고 나가시죠. 제가 지금 우아하게 문자가 뜯어내 드렸거든요. 그러니 이제 나가세요. 되도 않은 말 하면서 나를 건드려? 내가 내 부모하고도 연 끊은 사람인데 남 같은 당신들한테 그렇게 못할 것 같아? 하, 당신들은 더 쉬워. 알아? 당신들은 컴이라고. 저는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은 팔아버렸습니다. 그 집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싸하고 그리고 이혼을 하고 그 집에서 자는데 계속 가위에 눌리더라고요. 저는 지금 부모님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 집에선 몸도 좀 아프고 이상한 꿈도 많이 꾸고 가위도 눌리고 했었는데 지금 부모님의 집에서 아주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저를 지켜주는 거라고. 그 사람들 속내가 시커머니까 그 사람들하고 연 끊어버리고 당신들은 없지만 당신들이 살던 곳으로 들어와서 안전하게 있으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오빠는 지금도 지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내려가서 보고는 하는데 부모님 보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꼭 아침에 아니면 대낮에 저를 보내곤 합니다. 올라와서 함께 지내자 하니 지금 생활이 좋다고 도와줄 것 없냐 했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이 사람이 나이 들어 철이 들었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마음 한켠이 헛헛합니다. 지금도 멍 때리는 시간이 많지만 그래도 차츰 나아지긴 하겠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글을 쓴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힘든 나날들을 아직도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 부모님 보내고 이혼까지 참 다사다난했었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